재난 지원을 위해서 확장 재정,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 안전성을 유지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 같은 파퓰리즘 정책을 배척하고 대신에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분들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특별 회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 회계를 한다면 땜질식의 추경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세입, 세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코로나 피해자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약 50조 정도의 재원을 시급히 마련해서 손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주장을 들으면 제가 정말 황당한데요. 그리고 저번에 50조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내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5년마다 이런 팬데믹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었고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고 다음 여기 네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 역시 코로나19 이외에도 다른 감염병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도 제가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지금 현재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15% 정도 재정을 낮추는 지금 긴축 재정에 돌입했는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확장 재정을 해야만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것과 엇박자가 나는 것이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때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라져서 더 금리 인상을 해야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많은 그 서민들이 돈을 빌린 서민들이 굉장히 고통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재정 확장이 사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다른 나라의 이번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저한테 다 물어놓고 제가 길 안 주고 저기다 지금 물어봐요. 들어보는 겁니다. 또 얘기해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총량제 토론은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 주장을 못하게 지적을 봉쇄를 해도 하십니까? 꼭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의 의무가 있는 네, 시간 네. 총량제 토론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규칙은 좀 지키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이죠. 자, 네, 저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제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나라 정부는 확장 재정, 지금 예산을 늘리고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추경이 부족하다고 지금 또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만 이 둘이 완전히 엇박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동시에 또 확장 재정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돼서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굉장히 많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원래는 재정이나 금융이나 확장할 때 같이 확장하고 긴축할 때 같이 긴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재정 확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인 재량 그 재정이라기보다 코로나 손실 보상이라고 하는 어떤 법상에 국가가 의무를 지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원 때문에 금융이 많이 풀렸으니까 미국에서도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긴축을 하면서 장기 이자율만이 아니라 단기 이자율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이나 또 우리 재정당국에서 이 국민들이 이걸로 피해를 좀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그 물가 관리라든지 또 주택이라든가
그 담보대출의 그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정 문제도 어려울 땐 이렇게 쓰지만 이게 지나가면은 빨리 우리가 그 재량 지출을 줄여서 건전성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이 좀 이렇게 돌아가고 지금 핀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재정은 확장해야 되고 그렇지만 재정 건전성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신 방법이 있으신지요? 말씀을 드렸고요. 불가피하게 재정 확장과 또 그 금융 긴축이라는 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느 당국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무슨 일반적인 해답은 없습니다. 이걸로 우리 시장과 가게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미세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은 하겠습니다. 좀 아마 깊이 고민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새롭게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마다 계속 추경으로 땜질하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거대 양당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세입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주로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고 땜질식의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장 재정도 하면서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을 좀 더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재원을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더 빚을 얻지 않고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에서 좀 고민이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마스크 잘 안 쓰시죠? 부인도 잘 안 쓰시더군요. 규칙 안 지키시고. 압수수색 그 신천지 지금 대구에서 사람이 죽어나갈 때 압수수색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해서 가계 대출이 지금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취약 차주입니다. 즉 지금 전체 그 수익으로서 봐서도 하위 30% 소득에다가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인데 그분들이 거의 6.2%에 달합니다. 전체 차주 중에서.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계속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싶어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취약 차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 한 가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분들 많이 이렇게 제가 만나 뵙니다만 이분들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더 급한 것은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있는 그 만기를 좀 연장해달라,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토론회 세 분이 모두 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해야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성장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그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산업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우리가 초격차 기술, 세계 1위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산업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벤처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관치 경제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또 규제를 철폐를 해서 기업에게 자유와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 후보께 묻겠습니다. 아까 공통질문 답변을 듣다가 디지털 데이터 경제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윤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데이터 경제가 뭡니까? 우리가 통상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한 30년 전부터 우리가 자료들을 다 디지털화하고 컴퓨터를 쓰고 또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을 해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디지털 그 기기들이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정보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이런 총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5G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이것이 전부 클라우드에 모여서 집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전부 저 하드웨어 쪽이지 데이터나 인프라 쪽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소프트웨어의 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정부 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제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데이터는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보안 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에 구조적인 성평등은 없다, 성차별은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성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고 성불평등은 현실이고 우리도 예를 들면 승진이나 급여나 보직이나 등등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아주 부분적은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아니면 좀 딴 생각을 하시다가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데 좀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필요도 없고 라는 말씀만 드리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을 본인이 집권했을 때 경제 정책의 모델로 제시를 하셨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에 이런 식의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 투자는 오히려 민간의 구축 효과로서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경제 전문가나 학자들은 이 주장이 말이 안 되고 실현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이렇게 같은 생각을 또 원래 잘 바꾸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 바꾸는 거 이유로 보시죠. 잠시만요. 국가 데이터 공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데이터 산업과 인공지능의 가장 근본입니다. 미국 같으면 벌써 뭐 10여 년 전에 오바마 정부 1기부터 시작해서 안보와 관련이 없는 모든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를 지금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공무원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인구 센서스 데이터라든지 또는 우리 토양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정밀한 지도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그 위에 이제 민간 데이터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전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갈수록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서 저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 공공 데이터 공개라고 믿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윤 후보께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네,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발언권이 조금 순서가 막 엉키고 있는데요. 어지간하면은 발언권 신청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윤 후보님 짧게 데이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 후보께서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5개 있으면 우리 경제가 부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디지털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도 애플처럼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지금 전 세계에 주름 잡는 기업들은 전부 데이터 플랫폼 회사입니다.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 그래서 우리 안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기술, 첨단 이런 디지털 기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상용화를 하고 새로운 사용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고 그 주식 양도세 폐지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주식 양도세가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 한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 삼성 네. 이재용 변칙 상속에서 비롯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용 그 부회장 일가가 지금 상속세 12조를 5년간 내야 돼요. 이제 올해만도 한 2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아실 윤석열 후보께서 주식 양도세를 이때 그러니까 폐지하고자 하는 그 저희가 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혹시 삼성 이재용 일가 감세법 아닙니까? 아니요. 네? 재벌 제가 네. 통제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뭐 자본시장 슈퍼 개미들이 떠나갈까봐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벌면은 1,000만 원 세금 내고 9천만 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떠나갈 분들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주가 조작 같은 금융 범죄, 이 대주주 전행 이런 범죄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때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 주식 양도세를 왜 폐지하려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삼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그 재벌 기업의 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보다 그건 사실 그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서 미국처럼 주식 양도세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워낙 증시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이 자꾸 음해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아까 그 여성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대답하셔야죠. 대답 안 하는 건 결국 내가 잘못 말했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거 두 번째 시간 잠깐만요. 두 번째 제가 오히려 우리 윤 후보님 저번에 원래 거래세 폐지한다 그랬다가 양도세 폐지로 바꿨죠. 또 여가부 조정한다고 하다가 폐지로 갑자기 또 바꿨죠. 전쟁 때문에 그랬지 만약에 뉴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후보의 말씀이 맞으면 루즈벨트는 유명할 이유가 없죠.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가 주도의 기업 활동하고 국가가 인프라 구축, 교육 개혁, 규제 자율화, 과학기술 투자를 하는 것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장이 기업들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갖춰주는 거예요. 토대를 갖춰주는 정부의 일반적 역할하고 정부의 기업 활동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죠. 글쎄 뭐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선택 시간을 좀 쓰기가 좀 뭐한데 네. 예, 다음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뭐 저는 연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지역적인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 전체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제가 555 공약, 즉 세계에서 5대 제1위의 기술들을 확보를 하면 삼성전자급의 5개의 회사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 대부분이 사실은 제조업 기반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세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해서 끌어올리고 그 힘으로 다른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555 공약이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플랫폼 기업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 기업과 지금 제가 처음에 정부 데이터를 공개를 하는 그건 사실은 빅데이터 기업이거든요.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윤 후보께서는 그 둘을 잘 구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여러 가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제조업 기반의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그 초격차 기술로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데이터 산업들을 모아서 제대로 된 빅데이터 산업을 만드는 것 하나. 그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는 사실 가장 어려운 게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미 전 세계 외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지를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새롭게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기업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구분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치 보복하겠다. 또 예를 들면 검찰 이렇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진짜 뭐라더라? 국물도 없다. 이런 소리 하면서 이 국민들 갈등시키고 증오하게 하면 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경제의 위기를 불러온다는 말씀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혹시? 제가 안 한 얘기를 저렇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하시니까 네,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뭐 저게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핵심은 우리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드 불필요하게 배치하겠다.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대체? 다시 경제 혼란 오겠지요. 지금 선제 타격한다고 하니까 한반도 리스크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전쟁 위협을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경제를 망치는 길이다. 경제는 좋은 환경보다 안정된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해야 투자를 결정하죠. 그런 면에서 경제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하시던 말씀 마저 좀 해보시죠.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또 한반도의 불안정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친다라는 데에 대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 하면서 하신 그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대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경제 발전의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보시죠. 답을 하시죠.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엉뚱한 거 답을 하는 거는 원래 엉뚱한 옳지 않은 답하고 겁니다. 내빼는 데는 우리 답을 먼저 하세요. 선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면 서로 답을 하세요. 네, 시간이 아주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남이 자, 안 한 말씀하시죠. 얘기를 가지고 뭐 뭔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안 한 걸 제가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자, 그거 자체가 혹시 거짓말 더 아닙니까?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이따가 주도권 토론 시간에 그러시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상습적으로 지금 거짓말하시지 이제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국민들에게 발언권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안철수 후보 말씀하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아시죠? 맞습니다. 경기도 지사를 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면 경기도가 2020년, 2021년 전체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네. 재난 기본소득에만 올인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소상공인 피해 보전을 요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900억입니다. 소상공인 뭐 예를 들어 추가로 지역화폐 지원, 한 것들이 네, 그럼요. 전부 지역화폐 아닙니까? 그것도 지원이죠. 매출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중앙정부가 하는 거를 다 하고 외에 추가로 한 것입니다. 지역화폐라는 게 그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말고도 것에 많이 있습니다, 비해서는 대표님. 네, 네. 훨씬 더 그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이미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차라리 직접 지원을 하시지 왜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상인들은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시고 승수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현금을 좀 거기서 끝이지만 매출을 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지요. 그걸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그 승수 효과가 굉장히 낮다는 것도 리포트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심상 지금 언론에 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자, 저도 뭐 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뭐 여러 가지 증세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토보유세 신설이라든지 탄소세 이런 것들인데요. 그게 다 조세의 전가를 통해서 자, 요즘 유세에서 20억짜리 집에 산다고 갑부 아니다.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윤 후보님 선관위원회 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1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한 시가 한 30억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데 혹시 종부세 얼마 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글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한번 알아보니까 한 뭐 몇백만 원 내는 것 같은데요. 종부세 제가 지금 까먹었습니다. 92만 원 92만 내셨어요. 원 내나? 다 합쳐갖고. 30억 집에 종부세 92만 원이 폭탄입니까? 92만 원 내시고 지금 뭐 집 무너졌어요? 폭탄 맞아서? 아니 그거는 시가가 그렇고 아마 공시지가나 뭐 이렇게 공정시장 비율로 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저기 그 재산세까지 다 합쳐서 봐도 한 400만 원밖에 안 돼요. 네네. 우리 청년들 서울에서 네. 그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한 800만 원 냅니다. 아, 그 절반밖에 안 돼요. 네. 종부세 납부한 사람 지금 95만 명 2%입니다. 대한민국에. 예? 2% 되는 분들 세금 깎아주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서 되겠어요? 우리는 보통 세금은 국가의 재정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내는데 토지 보유세는 전액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라는 측면에서 배당이라고 한 겁니다. 네, 이렇게 토지 배당은 국토보유세고 탄소 배당은 탄소세 맞죠? 네? 탄소 저는 배당은, 이제 네, 탄소에 대한 좀 부담금을- 이재명 후보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세는 열심히 선전하시는데 세금 내라는 것도 이게 필요하면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소득세도 소득 배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부가가치세도 부가가치 배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눈가림으로 국민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세금 요구하실 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뭐 화천대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김만배하고 뭐 정영학 회계사가 통화한 녹취록을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이제 이 국채 그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게 국채는 뭐 외채 아니면 상관없다. 한 나라 안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이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고
또 장부상 수치에 불과한 거다. 또 국채를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질문에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국채 발행은 얼마든지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안 하셔서 얼마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거 보니까 뭐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잠시만요. 네. 아니 뭐 오른 내가 주머니에서 언제 왼 그렇게 주머니로 말했어요? 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나 똑같죠.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먹으면은 저 국민의 주머니에서 공무원 주머니로 가는 것이고 대장동의 그 성남시 주민이나 그 저 재산이 만약에 저렇게 해서 강제 수용당해서 약탈됐다 이러면은 아니 뭐 이 주머니에서 김만배 주머니로 가는 것이 뭔 대수냐, 다 대한민국에 있는 돈인데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 후보님, 내가 언제 얼마든지 발행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이게 또 거짓말이고요. 녹취록에 내가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를 하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지금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지금까지 그분이 이재명이다 수없이 주장해놓고 그만하십시오. 네, 질문 이제 와서 저거니까 이따가 하세요. 이런 거짓말을 네. 합니까? 네. 그러면 뭐 계속 질문을 하면 자꾸 딴 얘기를 하시니까 이 토론이 안 돼요. 그럼 몇 프로가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입니다. 아직 퍼센트는 또 얘기 안 본인은 하시고? 몇 퍼센트가 답이라고 제가 생각하세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낮다. 여력이 있다.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합니까? 본인 먼저 대답을 해보세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답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하시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첫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지요.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우리가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다른 나라는 좋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그 재정 그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 금융 긴축하고 이거를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해 나가니까 좀 혼선이 생기고 엇박자가 생겨서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으로 아까 그 특별 기금 같은 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 회계.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 같으면은 특별 회계가 가능한데 이를테면 코로나 같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간헐적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 그 회계라는 것을 쭉 쓰는 것이 맞습니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가 1, 2년 내로 종식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또 곧이어서 최근에 빌 게이츠가 뮌헨에서 시큐리티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듯이 다음에 곧이어서 또 다른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특별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국가 부채를 늘리지 않고 네. 윤 후보님 전에 이제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 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계속 딴 말씀만 하셨어요. 무슨 검찰이 수사를 뭐 다 했느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 주십시오. 2010년 5월 이후 추가의 주식 거래가 있었는지. 두 당연히 번째로 주식 했죠. 두 번째로 제처가. 주식 거래에서 돈을 버는 게 있는지 손해만 봤는지. 아니 손해 본 것도 있고 뭐 좀 번 것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그 투자 주가 조작에 참여해서 돈을 버는 건 사실이군요. 주가 조작에 참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부인께서는 월급 200만 원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수입은 없었고 뭐 어떻게 70억 자산가가 됐을까요? 저는 원래 그 오래 전부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2010년 이전부터도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뭐. 네. 제가 이거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엄청나게 훼손하죠, 그죠? 훼손하는데 이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게 특정 소수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는 거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어서 민간의 개발 허가해 주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그 안에서 공공 개발을 하거나 또는 민간 개발하더라도 거기다 엄청난 부담금을 주어서 개발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첫 번째로 부산저축은행 아까 첫 번째 전제가 그겁니다. 1억 3억 5천이 아니고 투자 금액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근데 왜 3억 5천이라고 하세요? 자본금과 투자금도 구별하지 못하십니까? 국민들한테 거짓말 하십니까? 두 번째로. 대답을 해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나 질문 안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범죄 집단한테 이익을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피해를 준 사람이 문제입니까? 저는 피해를 줬잖아요. 개발 못하게 했고 1,100억 추가로 더 뺏었고 5,800억 더 뺏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근데 윤 후보님 가족은 집 팔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이거 중요한데요. 그 관련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김만배 핵심 영장 들어오면 바로 죽는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는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그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끝에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왜 보도가 안 이재명 나옵니까?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다. 근데 왜 그거는 이런 보도를 안 식으로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후보님 거죠.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아닙니다. 한번 그 녹취록을 한번 다 틀어보시죠. 후보님 끝까지. 규칙을 지키세요. 네. 왜 검사가 규칙을 안 지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까? 규칙이 안 지금까지 지키는 없는 거는- 사실 막 지어내가지고 누구 카드라 이런 걸로 사람 엮어서 막 기소하고 그래서 사람 죽고 그래서 무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까? 뭐 대통령 하실 때 대통령은 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킨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윤 후보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 한 10년 동안 다당제가 소신입니다. 이제는 거대 양당끼리 이렇게 우리나라를 끌고 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갈등만 부추기고 그리고 7, 80년대, 4, 50년 전에 그런 생각에만 갇혀서 나라를 더 이상 한 걸음도 지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당제가 되어야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실제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 공약들을 이렇게 전문가들과 조사를 해보니까 2천조 원 정도 나왔는데 저 이 후보께서는 300조 원 정도다 네, 그렇게 네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최근에 발표하신 내용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기본소득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도입을 하면 그래도 1,300조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이 1,000조가 들어간다는 거 계산상 아무리 해도 그렇게 나올 수 그게 없어요. 아니라 전체 지금까지 공약하신 내용들을 다 합한 겁니다. 저희가 합산해 본 결과로는 250조에서 300조 원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저는 저희들 어떻게 제대로 제일 된 많은 게 뭔가요? 예, 제대로 된 저희들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니까 그럼 제일 많은 금액이 어떤 네, 건가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금액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본주택 100만 호, 그 다음에 또 기본주택 또 100만 원 여기에 얼마 있는 되는 건가요? 네, 디지털 대전환 105조 이 정도가 아마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계산 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사실 이재명 후보께서 국토보유세 5배로 올리겠다. 그렇게 지금 하셨습니다. 현재 실효세율을 그 정도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보유세율이 0.1%니까 1.1%니까 20조 정도인데 1%로 올리면 한 100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5배 정도 올리면 한 50조에서 30조 정도 추가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0조 정도로 지금 계산은 했는데 네. 설령 30조에서 50조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산이 600조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유세를 올려가야 된다. 그리고 거래세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 또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지나치게 보유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계속 부동산 투기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차세만 해도 약 2% 정도가 되는데 부동산은 0.17% 정도에서 너무 낮고 대신에 거래세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탄소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톤당 5에서 8만 원이면 거의 한 30조에서 64조 원 정도 1년에 거칩니다. 그런데 혹시 1년에 우리나라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고요. 탄소세는 약 8억 톤 정도가 발생하니까 5만 원 정도 유럽 기준으로 부과하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이미 한 1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그 차액 정도를 저희가 이제 산업 전환의 일부 지원, 스위스는 35%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65%는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 부담을 상쇄해 주는 걸로 지원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사실 기본소득적인 것이죠.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사실 탄소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70조인데 네. 탄소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30에서 64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세의 50에서 90%가 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국토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5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은 다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다른 국민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세의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 집 주인이 세금이 많을 때 그걸 자기가 다 그렇게 내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국한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것에 피해를 받는 것은 일반 서민들께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부동산 투기가 언제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 부담을 올리고 거래 부담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당장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계속 올려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탄소 부담 관련해서는 지금 유럽에서 이미 5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탄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30초 정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조세의 전가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100% 넘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기축통화국과 기축통화국의 차이점. 그건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아는데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곧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체력은 튼튼한 거죠. 기축통화국의 평균 그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글쎄 그 수치는 제가 외우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OECD 평균 또는 선진국 기준으로 한다면 여하튼 110%는 평균적으로 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축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축통화국들은 돈이 필요할 때 국채를 발행하면 거의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비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채를 발행을 해도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사는 사람들이 없으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이것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좀 낙관적으로 보면 우리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기축통화국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축통화국에 들어가지고 있지 않다. 그게 굉장히 문제고 재정 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해야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뭐 워낙에 검찰에서 많이 다뤄보셨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쭤봅니다. 그 사실 저도 벤처기업을 경영을 하면서 그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제 실제 경험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떤 부서에서 이 문제 다루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공정이요. 네, 공정위도 있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오면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이런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되어 오면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디서 하는지는 혹시 아시는지요? 글쎄 부서가 공정 그 기업 집단국이 있을 테고 이거는 공정거래국에서 하지 않겠나요? 제가 그 부서의 그 구조는 지금 좀 그만둔 지도 좀 돼서 이제 많이 잊어먹었습니다만. 저 사실 부처가 어딥니까? 부서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저도 경영을 해보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문제는 이것은 하나의 팀으로 네. 10명의 비정규직이 네. 기술 운용 감시 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없다는 점. 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는 그를 위한 수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유능한 그런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물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기업을 만들어보고 돈을 벌어본 사람입니다. IMF 그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하고 어음깡을 하면서 계속 일자리들을 만들어 본 그런 사람입니다.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반드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식물 대통령이나 또는 괴물 대통령이 아닌 경제 대통령 되겠습니다.